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득분배의 현실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32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일단 촬영하는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보시기에 칠판은 똑같죠. 칠판은 똑같은데 지금 장소가 조금 바뀌었어요. 장소가 좀 바뀌어서 한번 녹화를 해보고 소리가 좀 많이 울린다 싶으면은 원래 장소에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320페이지 보세요. 생산 요소 시장과 소득 분배 중에서도 특히나 소득 분배의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래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이 저희가 뭐 학문 탐구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분배 파트는 시험에 나올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320페이지 배경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 그리고 개인들이 생산하는 부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고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분배 불평등,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척도로 측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배경 설명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경제학은 따뜻한 가슴과 뭐 냉철한 머리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공평성이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다루어지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뭐 앞으로는 이제 점점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21페이지로 오십니다. 기능별 소득 분배와 계층별 소득 분배. 자, 그러면 소득 분배를 이제 판단을 해보기로 했으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기준별? 자, 기능별. 그렇죠? 기능별 또는 계층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능별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 밑줄 하나 쳐볼게요. 구분의 기준,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자, 이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자,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라고 하는 것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이런 것들에 각각 몇 %씩 나누어지는가, 그거를 분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런 분석도 뭐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임금, 전체 국내 총생산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0조 정도가 된다고 쳐보죠. 1000조인데 그 중에서 임금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한 300조, 400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폭, 그 다음에 이자,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배를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한테 또는 그대들한테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한테 귀속되는 그 소득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뭐 전체적으로 노동자 전체한테 분배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뭐 이제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계층별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계층별이 알고 계시는 부자가 얼마나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도 이제 밑줄을 하나 그어 볼게요. 자, 계층별 소득 분배라고 중간에 까만 글씨, 진한 글씨 보이시죠? 자, 요거는 소득이 가장 큰 사람으로부터 배열했을 때 각 소득 계층에 돌아가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득 분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계층별 소득 분배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밑줄은 어디를 그으시냐 하면요. 자, 그 계층별 소득 분배에서 두 줄 내려오세요. 예를 들어 다음부터입니다.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고 그 다음 10%의 사람들은 몇 %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방식으로, 즉 제일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인구수 대비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상식적이죠? 굉장히.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고 323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라고 해서 1분위부터 시작해서 10분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근데 이거는 뭘까요? 1분위부터 10분위.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를 계층별 소득 분배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를 요약해 본 것인데, 자, 소득 10분위란 것은 가장 가난한 10%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10% 사람까지 각각 정확하게 인구 대비 10%씩의 사람들로 구성된 소득 계층을 얘기를 합니다. 즉 1분위라고 하는 녀석은 가장 가난한 10%를 얘기를 해요. 즉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10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1분위라는 것이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10분위에서 돈을 못 벌면 1분위, 못 벌면 1분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요거를 기억 못하면 틀리게 됩니다. 보통 그 보기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1분위가 돈을 제일 잘 버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헷갈린단 말이에요. 1분위 아니면 10분위가 돈 제일 잘 버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죠. 자, 1분위, 10분위 중에서 누가 돈을 더 못 버는 거라고요? 1분위가 못 벌고 10분위가 잘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죠. 표를 보시면 1분위, 분명히 인구수로는 10%입니다. 인구수로는 10%인데 소득 점유율은 겨우 2.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소득 분배가 완전히 공평하다면 인구수가 10%면 소득 점유율도 10%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공평한 분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돈 못 버는 사람들 10%를 모아놨지만 소득 점유율이 2%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위는 그거보다 이제 조금 위이긴 하지만 11등부터 20등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10명의 사람들이 4.3%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옆에 누적 비율도 있어요. 누적 비율로 해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쌓아서 제일 마지막에는 100%가 되겠죠. 자, 그럼 건너뛰어서 이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인 9분위, 10분위를 보도록 하죠. 자, 9분위가 이제 그 돈을 잘 버는 쪽에서 세면은 뭐 11등부터 20등까지가 이제 9분위에 들어갈 텐데, 인구수는 10%지만 소득 점유율은 15.5%.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10분위를 보시면은 인구수는 10%지만 소득 점유율은 22.4%. 즉 자기 인구수 대비해서 소득은 꽤나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료가요 2013년 자료라고 합니다. 2013년 자료면 지금이 2019년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거보다는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은 해봅니다만은 정확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0분위 분배율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10분위 분배율에서는 돈을 못 벌면 1분위, 돈을 잘 벌면 10분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 수는 10%인데 그 10%의 사람들이 전체 부를 몇 퍼센트 점유하고 있는지 그 내용으로 말한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10분위 되게 자주 나와요. 특히 이게 나와요. 헷갈리니까 1분위가 돈 못 번다는 거 그거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불평등도의 측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몇 가지 지수들이 나오는데 이 지수들을 잘 봐둬야 되는 것이죠. 자, 324페이지로 갑니다. 324페이지 불평등도의 측정이라고 해서 평등성의 의미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평등하고 뭐가 불평등하다는 것인지 그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사람은 어떨 때 가장 슬픔을 느낄까요? 우리 모두 갑자기 전부 다 잘 산다. 제일 좋은 상황이죠. 누구도 빠짐없이 다들 갑자기 막 없던 돈이 정확하게 1억씩 툭툭툭툭 다 떨어졌어요. 와, 짱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일 불행할 때는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는데 나 혼자 돈을 못 벌고 나 혼자 가난해지고 이럴 때가 제일 슬플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요, 상대적인 빈곤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서 주변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 이게 상대적 빈곤이 되겠죠. 근데
이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과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 이 중에서 절대적인 빈곤 위주로 해서 먼저 지수들이 나왔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선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빈곤하다, 빈곤하지 않다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이제 절대적인 빈곤 말고 이제 상대적인 빈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무엇이 공평한지 그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중간쯤 보시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소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말할 수 있다. 찾으셨나요? 그 평등성의 의미 바로 아랫줄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성은 여러 가지 측면이 모두 감안되어 정의되어야 하는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그렇죠. 무엇이 공평한 분배인가? 라고 하면 보통 이런 문구를 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보통 공평하다 그러면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것을 공평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같은 것은 같게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봤을 때 저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는 거의 능력이 비슷하단 말이죠. 거의 능력이 비슷하고 원래 가졌던 것도 비슷하고 교육 수준도 비슷하고 사는 환경도 비슷하고 다 비슷했다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의 모든 환경이 다 비슷하다면 그러면 소득이 비슷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공평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모든 환경이 다 달랐던, 원래부터 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그런 경우에는 각 다른 것은 계속해서 다른 게 낫다는 거죠. 뭐 금수저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또 가슴 아픈 건 또 없나요? 자,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소득을 많이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옆에 친구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옆에 노력을 하나도 안 한 친구보다 내가 돈을 더 못 번다, 이런 거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원래 공평의 기준인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불평등도 지수라고 하는 거, 그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도 지수. 자, 얼마나 평등하지 않은지를 나타내는 지수, 인덱스란 뜻이죠. 자, 거기 오른쪽 보세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네요. 불평등도 지수는 현실의 분배 상태가 균등한 분배 상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밑에 로렌츠 곡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지니 계수, 그 다음에 뭐 빈곤선, 빈곤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두 가지 먼저 보고 가죠. 첫 번째는 로렌츠 곡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니 계수,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곡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나마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걸 알겠죠? 자, 이쪽 지우고 로렌츠 곡선이라는 것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교재는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요, 로렌츠 곡선 325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축이 두 개가 있죠. 자, 축이 X축, Y축인데 X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요, 인구 비율입니다. 인구 비율 해가지고 요거를 0%에서부터 요쪽이 100%가 될 때까지 차례대로 주르륵 쌓았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Y축에 들어가는 거 전체 소득 중의 비율, 전체 소득 중의 비율이라고 해서 역시나 여기도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죠. 자, 그러면 뭐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완벽하게 균등한 분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요, 정확하게 0%일 때 당연히 0에서 시작을 하겠죠. 원점에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분포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돈을 벌면 여기가 100%라고 했을 때 인구가 100% 쌓이면 그것도 소득 중의 비율도 100%가 되는 그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게 일단 절대적으로 완전 균등하다는 것이죠. 너도 100만원, 나도 100만원, 옆에 사람도 100만원, 전부 다 100만원이라면 인구수가 1% 늘어날 때마다 전체 소득 중의 비율도 1%씩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분배가 일어난다? 그럼 북한이라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알잖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자,
돈을 못 버는 사람부터 왼쪽에서 배치를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초반에는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이 소득 중의 비율이 같이 똑같이 높아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아래쪽으로 가다가 언젠가부터 여기서 쭉 갑자기 기울기가 쫙 높아지면서 100%점에는 결국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초반에는 사람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천천히 늘다가 뒤쪽으로 가면 사람 수는 얼마 안 돼도 소득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갑자기 쭉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방금 제가 그린 거를 요거를 A 나라라고 해보죠. A 나라. 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고 A 나라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B 나라는 똑같은 걸 그려봤는데 B 나라는 요런 식으로 된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래프를 2개 또는 3개 이런 식으로 그려놔요. 그려놓고 어느 나라가 소득 분배가 더 공평하냐 또는 더 불평등하냐 이런 걸 물어본다 이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직선으로 되는 노란색 색깔 구분 되세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 원래 완전 균등하고 공평한 녀석이라고 했으면 이 직선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지금 파란색처럼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왜요? 초반에는 사람 수는 빨리 늘어나는데 소득은 별로 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가지고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을 이따만큼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더 불평등,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아주 좋아요. 이게 뭐냐면요, 로렌츠 곡선이라고 해요. 요거 자체 파란색이나 빨간색 선으로 그린 거, 이게 바로 로렌츠 곡선이죠. 로렌츠 곡선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위쪽으로 휠 수는 없어요. 왜 위쪽으로 휠 수 없느냐 하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왼쪽에다가 먼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회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라는 양반이 도입을 한 거죠. 자, 표 14-1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로렌츠 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쭉쭉쭉 그려져 있는데 거기 뭐 몇 가지 점도 찍혀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점 찍어가지고 숫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 딱 봐도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더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도 벌써 아셨겠지만은, 자,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 같은 곳은 비교가 가능해요. 그렇죠? 왜요? 파란색이 더 불평등해요? 빨간색이 좀 더 평등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교차가 될 경우, 자, 교차가 된다는 건 흰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흰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불평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사실은 흰색이랑 파란색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파란색이 뭐 더 낫다, 흰색이 더 낫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쪽 아래쪽 부분을 보세요.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흰색이 파란색보다 조금 더 직선에 가깝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아주 완전 극빈층에서는 파란색 나라보다는 흰색 나라가 더 분배 상태가 공평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교차를 하죠. 교차를 해서 바깥쪽으로 그래프가 나가버리니까 위쪽 부분, 소득이 좀 높은 부분에서는 파란색이 흰색보다 좀 더 균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을 하면 어디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렌츠 곡선의 단점이에요. 로렌츠 곡선이 교차할 경우 어떤 쪽이 더 공평한지 불공평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거기 나와 있어요. 326페이지를 보시면 326페이지 지니 계수라는 글씨 바로 위의 문단입니다. 위의 문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두 로렌츠 곡선의 위치를 비교해 분배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두 곡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을 때에 한해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두 곡선이 서로 교차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 두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교차하게 되면
그렇죠. 어느 부분은 낮고 어느 부분은 나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해서 뭐 더 나빠졌니, 더 좋아졌니, 어느 나라가 더 낫니 이렇게 비교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뭔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얘가 더 낫다, 쟤가 더 낫다 이런 거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지니 계수라는 것이 되는 거죠. 요즘 뭐 알라딘이 핫한데 거기서 이제 지니 계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곡선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하나만 남겨서 지니 계수 설명드리도록 하죠. 싹 지우고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니 계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평면 자체는 똑같아요. 로렌츠 곡선이랑 똑같은데, 자, 여기서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요, 이제 32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자, 이쪽 활골로 나온 이쪽 면적을 뭐라고 볼 것이냐? 면적이에요, 면적을 알파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쪽 바깥쪽 그래프의 바깥쪽의 면적을 역시나 이것도 면적이에요. 면적을 베타라고 두면, 자, 지니 계수 거기 네모 하나 칠게요. 327페이지 그래프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식인데 지니 계수는 어떻게 된대요? 지니 계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하고 베타를 합치면 전체 면적이 되겠죠. 아마도 이 삼각형 전체의 면적이 되는데 삼각형 전체 커다란 삼각형의 면적 중에서 이쪽에 이 직선과 차이 나는 면적이 얼마나 크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하고 완전 똑같아지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즉 분모하고 분자가 완전 똑같아지는 케이스. 어떤 케이스죠? 베타가 0이 되는 거죠. 바깥쪽 면적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분배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0명부터 99명까지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요. 100번째 있는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는 경우, 파란색으로 이런 곡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지니 계수가 1이 되면 극도로 불평등, 최고 불평등할 때가 바로 1이라는 것이죠. 극도로 불평등하다. 그럼 반대로 얘가요, 알파라고 하는 게 요 안쪽에 이제 면적인데 이 면적이 없어지는 경우, 즉 알파 값이 0이 되는 경우, 그럼 베타는 남아 있으니까 이 숫자는 얼마가 되느냐? 분자가 0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0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워지면 점점 공평해진다, 평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해주세요. 지니 계수는요, 1로 갈수록 불평등한 거고 0으로 갈수록 평등해진다. 이게 맨날 헷갈려요. 이거 잘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작달달달 외워줘야지.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또 보기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갑자기 헷갈리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완벽하게 외우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지니 계수가 뭔지 정확하게 이 식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식을 알아두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그래, 그러면 이 면적이 베타가 완전 0이 돼버릴 때가 제일 불평등하겠네, 그죠? 이 뒤쪽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은 전자, 그러니까 딸딸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개인의 선택이니까 두도록 하겠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0일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자, 물론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 거기서 몇 줄 내려오시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3년도 지니 계수는 0.302로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니 계수는 20여 년 동안 줄곧 0.4 정도의 크기를 보여왔으며 최근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자, 최근 통계청 자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근데 또 통계청, 네, 그거까지 하죠. 통계청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로렌츠 곡선이랑 지니 계수, 이 두 가지 분명히 웬만하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두 문제인데 솔직히 두 문제까지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합쳐서 한 문제 정도 객관식으로 뭐 1에 가까우면 평등하냐 0에 가까우면 평등하냐 이런 것들부터 뭐 또 여기가 곡선이 교차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금 20분 동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 문제 건지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329페이지입니다. 거기 뭐 호날두 사진도 있는데 아유 진짜 호날두. 자, 호날두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자, 넘어가서 빈곤의 문제입니다. 빈곤. 솔직히 가난하면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건강 측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주거도 불안정해지고 결국 뭐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니까요. 자, 분배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사회 일각의 의식주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빈곤, poverty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늘 존재를 했지만 소득이 점점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경제학에서도 이제 빈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빈곤하다고 볼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빈곤선입니다. 빈곤선. 빈곤선. 영어로는 poverty line. 이렇게 되겠죠. 자, 누구를 빈곤하다고 볼 것이냐, 누구를 빈곤하지 않다고 볼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빈곤선 밑줄 그을게요. 빈곤선은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그보다 더 낮을 때 그를 빈곤하다고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거기다가 밑줄 쫙 그어두시고, 자, 그럼 빈곤선을 이제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이것도 객관식 문제로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경제학 시험 자체가 객관식이군요. 자주 이렇게 주로 이제 수학이라든가 과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객관식, 주관식 다 나오는 시험인데 여기 객관식만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라운트리 방식. 라운트리 방식. 두 번째는 한 페이지 넘겨보실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래요? 라이덴 방식. 라이덴 방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네요. 3번은 뭡니까?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서의 빈곤선. 중위 또는 평균 소득의 비율. 자, 이렇게 세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라운트리 방식입니다. 라운트리는 사람 이름인데요. 라운트리는 1899년,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쯤 전이네요. 자, 영국 요크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 필요한 소득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조사하였다. 자,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자, 하루 동안 먹고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집세를 갖다 30일로 나눠가지고 하루의 집세는 얼마. 그러니까 이걸 갖다 최소한의 수준으로 했다는 것이죠. 생활하기 필요한 소득의 수준. 자, 그의 예상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당 음식물을 위한 지출이 12실링 9펜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옷을 위한 지출이 2실링 3펜스, 연료비 1실링 10펜스, 그리고 잡다한 지출 10펜스에다 따로 계산된 주택임대료를 합친 금액이 최저한의 생활을 위한 지출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딱 세 가지만 넣는 거죠. 물론 의식주와 관련된 약간 좀 다른 것들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진짜 완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만 딱딱딱딱 최저 금액으로 뽑은 것이 바로 라운트리 방식이라는 것이죠. 의, 식, 주, 최저한을 뽑은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최저 생계비 구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신문에 금액이 나오죠. 뭐 4인 가족 최저 생활비는 뭐 100 몇만 원?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100 몇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라운트리 방식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최저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최저한이 제가 생각하는 최저한이랑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저한이랑 다를 수 있어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저한, 그런 거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뭐 경조사 같은 데도 좀 참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식을 간다든가 갑자기 뭐 장례식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이 일단 뭔지 거기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죠. 자, 라운트리 방식은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소득의 수준이 얼마인지 조사한 결과에 기초해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덴 방식이요. 자, 아까 라운트리는 사람 이름이라고 했는데 라이덴은 사실은 대학교 이름이에요. 기억이 안 나네. 스웨덴인지 노르웨이인지. 자, 어쨌든 저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에 있는 대학교 중에 라이덴 대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 빈곤선을 측정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의 처지에서 최소한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얼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거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 줄 건 뭐냐? 설문조사를 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최저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라운트리 방식이랑 라이덴 방식 중에서 어느 쪽이 빈곤선이 좀 더 높게 측정이 될까요? 즉, 최저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라고 하는 게 누가 더 높게 나올까요? 일반적으로는 라이덴 방식이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정말로 이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 얼마는 있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라이덴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라운트리 방식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식료품 쫙 조사를 해가지고 삼시세끼 라면만 먹고, 새끼도 안 먹어요. 하루에 2끼 뭐 이런 식으로 먹고. 2끼는 좀 심했나요? 자,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라운트리 방식보다는 라이덴 방식이 좀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서의 빈곤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진짜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 사회에서 중위 소득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쌓았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버느냐, 이 얘기예요. 중간에 버는 사람이 소득을 빈곤선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50%가 빈곤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좀 좀 과하고요. 따라서 보통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뭐 예를 들어서 요 소득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한다든가 아니면 곱하기 50%를 한다거나, 갑자기 3분의 2였다 50%가 되는 이유는 얘는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위소득, 평균소득에서 일부 깎아서 그거를 빈곤선이라고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계산이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하고요. 자, 그런데 얘는 일단 상대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어요. 왜? 무슨 상대적인 성격이냐? 자,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중간 정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사람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이하로 벌면 빈곤층이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진짜로 주변에서 비교 가능한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방식이 되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빈곤선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기본적인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무슨 얘기냐, 이 중위소득이 생각보다 나라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돈을 다 잘 벌고 중위소득 되게 높아요. 되게 높으면 빈곤선이 여기다 곱하기 뭐 3분의 2를 하게 되면 꽤 높게 측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야, 저 나라는 무슨 1인당 만 달러, 2만 달러씩 벌어도 이 빈곤선이라고 그러네. 이 상대적 박탈감 느껴 라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들 잘 사니까 내가 $10,000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다. 굉장히 좀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산도 편해요. 그냥 중위소득만 나오면 곱하기 얼마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빈곤선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뭘 할 것이냐? 빈곤선을 책정을 했으면 진짜로 빈곤한지 빈곤하지 않은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빈곤도의 측정입니다. 자, 그 331페이지 만화도 있어요. 내가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며 학교에 다녔죠. 어쩌라고?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묶고, 고무신이 다를까봐 산길을 맨발로 다녔어요. 요즘 운동화 신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무슨 빈곤층인가? 하루 한 끼 못 먹는다고 안 죽어요.
식사나 하러 가시죠. 근처에 괜찮은 한우갈비집인데 어떠세요? 요즘 몸도 허해 보신데 그럴까? 라고 해서 결시가동.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다 못 먹고 다 없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사람들은 상대 그 주변을 둘러보고 사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다 못 살면 괜찮아요. 다 못 살면 괜찮은데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면 그게 이제 죽을 노릇인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빈곤격차 볼게요. 빈곤격차. 331페이지 아래쪽 부분 그 만화가 끝난 정도를 보시면 빈곤한 사람들의 실제 소득이 빈곤선보다 얼마나 더 적은지 계산해 이를 모두 더한 것을 빈곤격차라고 부르는데 라고 돼 있어요. 빈곤격차 동그라미 딱 해주시고 이 빈곤격차는 그럼 뭐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빈곤선이 있을 때 빈곤선 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 이하면 빈곤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예를 들어서 측정이 됐다고 하면 4인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번다 라고 하면 50만 원이 빈곤 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 모든 집을 다 더한 거죠. 모든 빈곤층에 나오는 차이를 다 더한 걸 빈곤 격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 실제 소득 이 차이가 있겠죠. 차이를 전부 다 더하면 서메이션을 하면 그게 바로 빈곤 격차가 된다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방식은 너무 단순해. 빈곤의 복합적인 성격을 어쩌고저쩌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것이 빈곤 지수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지수 만드는 건 되게 좋아요. 자, 빈곤 지수라고 해서 센 지수 등등이 있다. 하지만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로 빈곤한지 소득 불평등도가 심한지 측정을 했어요. 측정. 그죠? 인덱스, 지수를 만들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일은 이 빈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서 좀 해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재정학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재분배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돈을 잘 버는 사람한테서 조금씩 덜어다가 조금 덜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조금씩 덜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전을 해주자 요런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얘기들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실게요. 332페이지 재분배 정책.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요, 공산주의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평등한 사회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사이의 격차를 너무 크게 두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쓰는 게 좋을지 그걸 이제 지금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자, 333페이지 재분배 정책의 실제 예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재분배를 갖다 좀 촉진을 할 수 있느냐 그 몇 가지 실제 시도된 사례들이죠. 첫 번째로 세금 가지고 합니다. 누진세제라고 하는데 이 누진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하고 있어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는 소득세를 전혀 받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를 넘어가면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그 구간도 넘어가게 되면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 소득 구간에 가면은 소득세율이 거의 40% 맞나요? 나 세무사인데 왜 세율도 몰라? 자, 어쨌든 최고 소득 세율 구간에 가면은 꽤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때리는 이런 것이 바로 누진세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자, 게다가요, 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무슨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느냐면 부의 소득세들, 부의 소득세. 자, 여기서 부라고 하는 거는 웰스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부자 이런 거 아니고요. 부라고 하는 건 네거티브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소득세라고 하는 건 내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돈을 못 벌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소득세를 걷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소득세를 매긴다. 즉 소득 보조를 해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3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정도 보시면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부의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면 조세 제도는 명백한 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부자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조금을 준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부의 소득세제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정당화하고 있고 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조세 체계이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 현실에서 그 정책을 시행을 해보면은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받으면서도 좀 불편하거나 또는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모욕감 이런 거를 갖다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급식 카드, 급식 보조해 줄 수 있는 카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디 가가지고 음식점에다가 내고 결제를 하는 것 자체가 거부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고 뭐 이런 걸로 밥 먹고 있니 불쌍하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의소득세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장점이고요. 장점인데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냐면요. 일단 근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저 특히나 이제 유럽 쪽, 남유럽 그 얼마 전에 뭐 그리스 뭐 이쪽 동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도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부의 소득세제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의 이제 소득 보조를 세게 해주면 아이고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일을 해? 이런 식으로 근로 의욕이 쭉쭉쭉쭉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는 사실 여기 나오는 모든 재분배 정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의욕 자체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자체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이 재분배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뭐 예로 설명이 열심히 되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334페이지.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 그림도 나와 있어요. 그림도 나와 있는데 처분 가능 소득이 스스로 번 돈이랑 처분 가능 소득이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다 갑자기 이 아래쪽 돈 많이 못 버는 구간에서는 그 기울기가 갑자기 확 완만해지죠. 완만해진다는 건 뭐냐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팍팍팍 깎아준다는 얘기죠. 심지어 스스로 번 돈이 10만 원인데 처분 가능 소득은 26만 원이 되는 점도 그래프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50만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분 가능 소득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3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아, 그럼 불쌍하다. 야, 10만 원 더 줄게 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이렇게 계좌에다 팡팡팡팡 쏴준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의소득세제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제도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정책. 자, 여기서 요걸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회보험이랑 2번 그다음에 3번 공공부조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뭐가 차이 나느냐면요. 사회보험은 자기가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국민건강보험처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은 낸 거보다 더 혜택을 주고 고소득층은 낸 거에 비해서는 혜택을 덜 주는 거. 그게 바로 사회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 내가 내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뭐 돈을 낸다거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세금에서부터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입니다. 자기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보험, 자기가 기여하는 부분이 없으면 공공부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객관식 보기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분배 정책의 문제점 그걸 이제 세 글자로 하면 복지병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welfare disease 해서 복지병이 널리 만연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빈둥거리며 놀 수 있게 만드는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래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사실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그렇죠? 됐어요. 그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장 소득분배의 현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시경제 이론의 여러 문제 쪽으로 넘어가서 정보경제 이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역선택이라든가 아니면 개살구 시장, 그다음 본인 대리인 도덕적 해이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여기까지 하겠어요.